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렵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요. WTI 브렌트유 원유 가격이 $80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바빠졌죠. 더 많은 원유 시추기를 이제 더 많이 뚫어서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셰브론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라크, 시리아와 대형 유전, 송유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이제 육로를 거쳐서 가는 그런 그 라인도 지금 미국만 이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 지표로 유가를 꼽았죠. 이게 지난주에 다시 $80를 돌파했고 계속 상승할 기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미국에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은 유가를 어느 정도 MOU를 이제 체결을 해서 임시 MOU지만 체결해서 지금 유가를 많이 낮춰놨죠. 그래서 7월 말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원유 가격을 좀 살펴보시면 이것을 기반으로 기준금리, 환율,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실소를 자아낸 뉴스인데요.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이더리움 지갑 회사가 있어요. 그 개발 회사의 주인 회사는 이제 컨센시스인데요. 컨센시스에 북한 국적의 개발자가 한 달간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한 달간 와서 3월에서 4월까지 메타마스크 핵심 코딩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해봤을 때 뭔가 분명히 빼돌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의대 열풍, 중국은 AI 과학자 열풍.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는 직군인 것 같아요. 북한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재밌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헌터 헉슬리, 비트와이즈의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의 하락장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얘기는 블록체인은 혁신이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거 이제 요즘 버전으로 제가 그대로 바꿔봅니다. 이 공통점은요. 이런 얘기는 항상 하락장에 나옵니다. 자산 토크나 오케이. 그거는 훌륭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거는 미래 맞지. 근데 이더리움 솔라나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22년에도 왔고 2018년에 엄청 났었고 그 전에는 비트도 진짜 그 바다 이야기였습니다. 그 도박 기억하시죠? 원래 하락장 가격이 다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지금 우량 코인을 많이 들고 계신 분이나 적게 계신 분이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쪼그라들었죠. 근데요. 우량 코인은요. 저는 이제 평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개수라고 얘기 드리죠. 비트코인 예를 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10개, 20개, 30개. 리플 어떤 분들은 몇만 개 지금 목표로 모으시는데 저는 정말 100만 개 모은 사람도 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은 가격이 1,500원입니까? XRP 하나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지만 이게요. 나중에 이제 치솟으면 그 앞자리 숫자가 아니고 자릿수가 그냥 막 늘어나요. 폭등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추운 겨울에서는 이 상상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사이클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돈 되는 대로 그냥 좋은 코인 그냥 사고 있다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가격만 오르면 그리고 이거 어디다 써? 이런 얘기는 개눈 감추듯 사라질 겁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폴리마켓 웹사이트 접속을 다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무허가 도박 사이트 광고하지 말아라. 우리 프랑스 국민들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프랑스에서도 스포츠 베팅은 허용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로 치면 스포츠 토토는 돼. 이제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겼어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가지 마 이거죠. 근데요. 금융시장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
뭐 저 코인 시장, 뭐 부동산, 뭐 위로 아래로 뭐 레버리지 쓰는 게 이게 다 사실은 도박 100% 도박이 아니고요. 도박의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그 뭐 폴리마켓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 당국 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예측 시장을 그냥 도박으로만 본다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고 봤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예측 시장 안에서 이게 그 베팅하면 그 결제 정산 뭘로 됩니까? 이거 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여기에 그 퍼블릭 체인 망을 씁니다. 비트코인, 뭐 자산 토크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저는 금융 핵무기예요. 이게 왜 제가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냐? 게임 이론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안 하면 나만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핵무기예요. 내가 지금 솔직히 북한은 왜 지금 미국이 안 건드리는데 이란은 왜 이렇게 건드립니까? 지금 핵무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핵무기, 금융 핵무기가 뭐라고요? 이게 비트코인, 예측 시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크나 여기 이제 AI가 붙어요. 금융을 해칭할 수 있는 전략이 예측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기상 이후 그 기상 변화로 인해서 뭐 쌀의 가격이 뭐가 그냥 엄청나게 튀어버렸을 때 또는 유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 반대 베팅을 해서 그걸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측 시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칼시다 저기 폴리마켓에서 지금 무기한 선물이 다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다 보셔야죠. 이게 파생 상품화 되는 거고 자산 토큰화, 무기한 선물,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다 지금 다 같은 쪽의 라인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는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누가? 프랑스,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을 겁니다. 미국은 그걸 누군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향성이 그쪽이라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뭐 이제 각국 뭐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막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해당 국가의 화폐 주권이 무너진다.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예측 시장과 금융 파생 상품이 이렇게 딱 만나버리면 이거는 금융 주권이 날아가요. 가격 결정권이 이제 내 회사의 주식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없어요. 뭐 무기한 선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되겠죠. 우리나라 삼전닉스의 주식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요. 그 우리는 이제 한국 거래소 그 뭐 오전 몇 시에서 오후 3시입니까? 딱 그 시간 동안에만 거래가 되고 사실 뭐 요즘엔 좀 늘어났지만 공휴일이나 새벽이나 여기 뭐 바이낸스나 저기 뭐 하이퍼리퀴드 같은 무기한 선물에서 주가가 뭐 선물로 위아래 배팅하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물 가격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오픈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의 가격, 우리 회사의 그 주가가 남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고요. 이거는 너무나 실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사례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정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가격이 5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5일 연속 하락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이것을 금융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팅해서 5일 연속 하락할 확률은 사실 되게 희박하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 치면요.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하는 기관들의 수요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상품이 한국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 상품이 유럽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드만삭스에게 없으니까 웃돈 주고 프리미엄 주고 저 상품을 사서 해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에 웃돈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 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웃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뭐 명문대 나오신 이제 뭐 박사님들 고위 관료분들이 이 도박적인 속성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조금 여기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은 그쪽으로 이미 그냥 지른 거죠. 예측 시장, 뭐 해칭 전략,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크나 이거 다 블록체인, 특히 이제 퍼블릭 체인 망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가세하는 거죠. AI 에이전트들이
요 이제 무궁무진한 세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겁니다. 이게 다 지금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요, 왜 미국이 그럼 주도했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국가 저기 경쟁력, 패권 다툼 이것도 있는데요. 상업적인 목적도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다 지금 관을 뿌려놓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다 지금 풀었잖아요. 디지털 달러 전 세계 풀어버렸어요. 자산 토큰화 통해서 연중무휴잖아요. 뭐 무기한 선물 어쩌고 해서 전 세계 지금 파이프라인 다 깔아놨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원래부터 강한 화폐의 수요가 싹 쏠리고요. 원래부터 강한 기업의 전 세계 돈이 싹 다 몰려가요. 이거는 미국으로 유동성을 더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싸고 빠르고 쉬운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지금 크립토 시장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 사실을 유럽의 중앙은행이 아냐 모르냐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자거든요. 임원입니다. 보드 멤버에 있는 이 분이 사진에 있는 이 분이 지금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에 있는 은행 예금을 다 유출시키고 있다. 유럽의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을 적금을 다 잃어버리고 결제 수수료도 빅테크 코인 어쩌고 하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싹 다 뺏기고 있다. 지금 우리 큰일 났다라고 지금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유럽인들이 유럽 외 지역에 있는 결제 인프라에 너무너무 의존을 많이 하더라. 이 사람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 유럽 중앙은행 임원이죠. 디지털 유로를 밀어붙여야 된다. 여기서 말한 디지털 유로는 CBDC를 의미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막론하고 달러의 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그 위기의식이 유럽에서 굉장합니다. 화폐 주권, 이것은 사실 금융 주권이랑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만큼 불안하고 위기에 처했다면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한국 당연히 포함이죠. 한국은 그나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지만 이미 화폐가 다 망가져버린 국가들,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국가들 정말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여기 어떻게 대응하냐? 한국은행이 한강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CBDC로 우리는 대항하고 있어요. 예금 토큰 은행에 뿌리는데 이 예금 토큰은 그냥 CBDC 버전 2입니다. 그냥 CBDC라 보시면 되고 일본은 이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코인베이스 대표가 주식 토큰화는 월가의 독점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지금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접근을 못했다. 근데 주식 토큰화 이걸 때문에 이제 코인베이스만 그런 거 아니죠. 바이낸스도 있고 크라켄도 있고 하이퍼리퀴드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아스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애플 주식, 엔비디아 주식, 핸드폰만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사고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게 이제 그쪽으로 이미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사실 DTCC, 미국의 예탁결제원, JP모건, 블랙록 다 알고 있죠. 예전부터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월스트리트의 독점 구조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다 같이 계급장 떼고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테더 아시죠? 테더의 23, 4, 5년 연 순이익이 블랙락의 2배 정도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24년을 예로 들면 1년간 연간 순이익이 13빌리언, 블랙락은 6.37빌리언, 거의 2배 되죠. 직원 숫자 테더 120명, 블랙락은 26,000명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또 하이퍼리퀴드가 있죠. 하이퍼리퀴드는 1년에 이제 그 순이익이 9억 달러 벌었는데 나스닥 아시죠? 나스닥 거래소 전체가 1년에 11억 달러 벌었거든요. 물론 나스닥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비슷하죠. 하이퍼리퀴드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명입니다. 나스닥은 6,000명이거든요. 한 600배 차이가 납니다. 1인당 매출로 이걸 나타내보면 1인당 나스닥은 7억
8천만 원을 버는데 CME 아시죠? 시카고 그 파생상품 거래소 굉장히 큽니다. 22억 원을 벌어요. 1인당. 하이퍼리퀴드는 한 명이 1,000억을 법니다. 이게 지금 단위수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더 놀라요. 나스닥 28% 영업이익률. 100원을 투자했는데 28원 이상을 벌었다. 엄청난 거예요. CME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인데요. 65%입니다. 65% 영업이익률. 거의 뭐 물장사나 그 진비 없거든요. 하이퍼리퀴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100%가 실은 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하이퍼리퀴드는 그 개발자들이 그 코딩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 몇 개 쓰는 거 외에는 비용 자체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100%, 심지어 이게 좀 넘는 이유가 뭐냐? 들고 있던 코인이 올랐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자체를 쓰지를 않고 그냥 막 그 거래량이 터져 나가는 거죠. 하이퍼리퀴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 뭐 투자뿐만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남 따라하는 인생을 살면 하이퍼리퀴드나 테더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이 돼야 돼요. 그 분야에 그냥 대체 불가한 딱 그 사람이 되시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전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뭐 파워로우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원래는 이게 아닌데요.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이 가면서 좀 약간 그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 몸집이 커질수록 나이 먹을수록 가격 예전에는 뭐 몇만 배 올랐잖아요. 뭐 몇 백 배씩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점점점 가격의 상승률이나 속도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이게 또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과 이제 파워 법칙이 대략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지금 로그 스케일로 일부러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좀 세워놓은 경향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뭐 과거까지 이게 잘 맞아 떨어졌죠. 이거 이제 뭐 미래 예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건 뭐냐면요. 이 파워로우라고 하는 파워 법칙에 의해서 이제 바닥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4년도에는 바닥이 $200, 2018년도는 $3,200, 2022년도는 $15,800. 이게 얼추 지금 다 맞췄어요. 26년도에 비트코인의 바닥은 대략 이 파워로우 법칙에 의하면 $57,000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과거에 한 3번 맞췄다고 이번에도 맞출 줄은 이건 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 3번, 현재까지는 뭐 얼추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냥 참고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도요. 원래는 현물 ETF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ETF가 그 발표가 되고 승인이 되고 시가총액이 76빌리언, 22빌리언 폭락했다가 84, 뭐 거의 한 4배 뛰었다가 또 반토막 났다가 뭐 얼마 전에 많이 이제 올랐었죠. 금이라고 하는 게 뭐 안전자산이 맞지만 생각보다 ETF, 금 ETF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에릭 발추너스가 지금 비트코인도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도 뭐 엄청나게 부진을 겪었던 8년 동안이나 부진을 겪은 다음에 좀 말끔히 또 어느 정도 과거에 대비하면 많이 올랐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큰 상승, 하락 이것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지금 대장주라고 하는 비트코인조차도 수시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물며 우량 알트코인일지언정 지금 비트가 반토막 이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이건 고점 대비입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왜 대장주가 저 정도면 뭐 우량 알트도 마이너스 뭐 70, 80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있는 걸 좀 사시면 사실은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뭐 사실 별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이 있습니다. 프렌치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윤리 기준을 맞추려고
변호사와 미팅을 했다. 미팅은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이겁니다. 니들 그걸 지금 아니라고 가져왔어?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 지금 이게 민주당의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전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티키타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년 전이죠. 25년 5월 9일자인데요. 5월 8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법, 이 지니어스법 있죠. 요게 클러처라고 하는 상원의 60표 달성해야 그 다음에 전체 표결 가거든요. 요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60표가 아니고 48표를 받았는데 심지어 공화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상원에서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이 초당적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이때도 이거 물 건너갔다라고 거의 8, 90%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 일입니다. 불과 1년 전이죠. 이제 한번 클러처 실패했다가, 근데 그때 왜 실패했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더라, 밈 코인으로 수익한다더라, 뭐 갈라 디너에서 뭐 저녁을 먹이면서 뭘 한다던데, 아랍에미리트, 바이낸스 이거 지금 막 돈 들어가고 USD1 갖다 써주고 아랍에미리트 뭐 누구 회사랑 뭐 몇 천억을 주고받았다던데, 이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 뭐 열흘 지나서요. 그 지니어스법이 결국 클러처 이제 상원 결국 이제 통과를 66표를 받아서 통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6월 17일에는 상원 여기 이제 초당적으로 통과가 결국은 막판에 됐었습니다. 68대 30으로 통과가 됐죠. 지금 그 클래리티랑은 이제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7월 17일 미국의 하원에서 최종 통과가 됐었고, 그다음에 7월 18일 하루 있어서 트럼프 서명에서 이제 법이 발효가 됐었죠. 아직은 이제 뭐 아직 100%까지는 시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법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니어스법이 작년에 뒤집혔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달러 패권이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그리고 미국의 국채 이거 누가 사죠? 요게 이제 단기 스테이블 코인 단기 국채 들어가지 않습니까? 2번은 돈 세탁 방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소비자 보호 조항을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초강력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수정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코인 회사의 로비였습니다. 이번에 클래리티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1번이 달러 패권이었죠. 저는 클래리티법은 지금 프레이밍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국가 안보에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 이란이 한다. 북한이 한다. 러시아가 한다. 그 말이 진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규제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안. 그러니까 2번이 사실은 타협이 나올 수 있는, 타코가 나올 수 있는 공통 분모라고 저는 봐요. 3번이 이제 로비. 뭐 지금 로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1년 전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년 전 7월 18일 크립토 역사적인 지니어스법 이것도 서명하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극적으로 통과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한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티키타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시면 좋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2위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한 명은 코인, 다른 한 명은 AI입니다. 방코인의 거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뱅가드 아니었습니까? 뱅가드, 그렇죠? 여기에서도 저번에 디지털 자산을 총괄하는 임원을 그때 채용 공고 냈었지 않습니까? JP 모건 바로 밑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2위 은행이 AI 크립토 책임자를 뽑습니다. 저는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2023년, 2024년 SEC의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제가 뭐 기소장 날리고 했던 걸 쇼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쇼다. 속임수다. 진짜를 늦추기 위한 속임수예요. 대중들이 이거 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저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25년, 26년 트럼프 2기 집권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월스트리트, 심지어 코인을 반대하고 있었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조차도 지금 다 뽑고 있잖아요. 사업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모건 스탠리는 완전히 거의 광인의 눈빛이라고 뛰어들잖아요. AI와 크립토 짜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해요. 이건 전 진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마인의 회장 톰 리가 이더리움 가격을 25만 달러를 또 얘기합니다. 25만 달러,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경제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결제 레이어, 결제망이 뭐다? 이더리움이 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3.7억 원을 간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미래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더리움 망 위에 전 세계 자산 토큰화들이 주식이, 부동산이, 채권이 올라온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당연히 보고요. 가격은 이건 그냥 다 참고죠. 네, 개인적으로 2030년 정도, 전 이더리움 사실 한 1억까지도 봐요. 아주 운이 없으면 한 5천만 원? 3억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때까지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거 아니면 3억이다, 1억이다, 5천만 원, 지금으로선 다 꿈과 같은 숫자고, 그때까지 누가 몇 개나 얼마만큼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전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브렌트 카돈이죠. 부동산 억만장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당신이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저는 지금 웃으면서 투자하시는 분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때, 다 찡그리고 있을 때 우리 구독자님 분들만큼은 웃으면서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